네, 안녕하세요. 미루 국어학원 예비고1 1주차 워크북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한 대로 모든 모의고사 문제를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작품 또는 그런 문제, 그런 지문들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풀 문제는 문법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13번 문제 같은 경우 품사의 통용에 대한 이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 품사의 통용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품사가 하나의 품사로서의 기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품사로서의 기능도 가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은데 품사는 다양할 수 있는 걸, 이걸 우리는 품사의 통용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보기를 보시면 보기의 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보기 예.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열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수사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사람이 함께 여행을 갔다 일 때는 얘를 관형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형사. 그러면 형태는 똑같이 열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수사, 어떨 때는 관형사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 왜 이렇게 달라지고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수사라고 하는 건 바로 체언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체언이다라고 하는 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바로 체언 다음에 뭐가 온다? 네, 바로 조사가 온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을이라고 하는 뭐가 왔다? 바로 조사가 왔다 라고 하는 것. 바로 을이라고 하는 조사가 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체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체언 다음에 뭐가 오는 형태, 바로 조사가 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열이다라고 하는 걸 수사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10사람 할 때의 열은 수사가 아니라 바로 관형사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열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꾸며주고 있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체언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언을 무엇하고 있다? 이렇게 체언을 수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체언을 수식하는 품사를 뭐라고 한다? 바로 관형사라고 말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열 다음에는 뭐가 없다? 바로 조사가 결합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엔 무엇이? 조사가 결합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 기본형 자체가 무엇을? 바로 체언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관형사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보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수사와 관형사로 했는데, 근데 문제에서는 다 무엇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 있었냐면 바로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문제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동사와 형용사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동사와 형용사는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용언이라고 하는 품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용어는 모든 용어는 기본형이 다 뭐로 끝나는 애들이냐면 뭐뭐 다라고 끝납니다. 즉 동사도 기본형이 뭐뭐 다로 끝나는 거고, 형용사도 기본형이 뭐뭐 다로 끝나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용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기본형이 뭐뭐 다로 끝나는 이 동사와 형용사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 낼 거냐, 그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동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움직일 동이니까 말 그대로 바로 어떤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바로 동사인데, 그런데 형용사는 바로 성질이나 무엇을 나타낸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영어랑 헷갈려서 영어에서의 형용사가 수식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국어에서도 형용사가 수식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형용사는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애로서 바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지, 바로 수식하기 위해서 태어난 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 용어는 기본형이 다로 끝나기 때문에 기본형이 다로 끝난다. 따라서 용어는 왜 태어났다? 바로 용어는 서술어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를 우리는 용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동사라고 하는 것과 형용사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구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두 번째 구분은 바로 현재 시제 선, 어말, 어미가 결합될 수 있으면 바로 뭐다? 동사.
근데 이 현재 시제 선, 어말, 어미가 결합될 수 없으면 바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현재 시제 선, 어말, 어미가 무슨 뜻이냐? 한번 살짝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먹다가 있습니다. 먹다. 그리고 이 먹다가 있을 때 여기다 현재 시제 선, 어말, 어미에는 얘들아 두 가지가 있거든. 니은과 는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는 현재 시제 선, 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니은과 는이 결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했을 때 우리 먹다라는 기본형에다가 먹는다 이렇게 문장이 바로 이렇게 먹는다라고 바로 현재 시제 선, 어말, 어미가 결합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시제 선, 어말, 어미가 결합될 수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동사라고 말하고요.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깊다 또는 뭐 많다 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깊는다 이게 성립할 수 없죠. 이 는이 결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우리는 형용사, 얘를 우리는 동사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가능하면 바로 동사, 바로 명령이나 청유가 가능하지 않으면 그러면 바로 뭐다? 네, 형용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어라 또는 먹자. 바로 명령과 청유가 충분히 다 되지만 근데 우리 깊어라, 깊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무엇으로 선택지로 들어가서 이 형용사와 동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선택지 1번.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일 때 이렇게 나왔죠. 밝다와 그 다음 뭐가 나왔다? 밝는다.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달이 밝다라고 하는 건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달이 밝은 그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바로 형용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날이 밝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일단 얘가 뭐다라고 하는 것, 동사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는이죠. 이 는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다? 현재 시제 선, 어머럼이라고 배웠다. 그러니까 이 는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뭐다? 동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날이 밝아오는 그 움직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눈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크다와 키가 컸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이 크다라고 하는 건 현재 눈이 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될 것이고요. 근데 우리 키가 컸다라고 하는 건 키가 변화했다라고 하는 움직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둬야 될 단어가 밝다와 크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동사와 형용사, 즉 하나의 용언이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밝다와 크다 같은 이러한 단어는 중요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택지 3번에 모임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임이 있다라고 하는 건 현재 모임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형용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바로 무엇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무엇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 명령문으로 쓰일 수 있는 건 바로 동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바로 동사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 곱지 않다와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가 살짝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여기서 얘를 우리가 봤을 때 이 부정 표현 같은 경우 부정을 나타내는 이 보조 용어 같은 경우 어떻게 품사를 결정 지을 수가 있는 거냐? 얘의 품사는 얘로 결정 짓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얘는 부정으로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얘를 우리는 본용언이라고 말하는데 앞에 나와 있는 이 본용언을 무엇하고 있다? 부정하는 거다. 그러면 이 본용언의 품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얘의 품사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곱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곱지는 기본형이 곱다니까 우리 곱다라고 하는 건
고운, 성질,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얘가 뭐기 때문에, 얘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 형용사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뭐다? 형용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지의 기본형은 가다가 되겠죠. 우리 가다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네, 동사다. 그러면 가다라고 하는 그 동사, 그 움직임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얘의 경우는 바로 동사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로 아주 자주 나오는 그 품사의 통형에서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을 설명했고요. 정답은 바로 5번이었죠. 5번 같은 경우는 낫다라고 하는 것은 봄이 낫다, 전보다 낫다라고 하는 건 바로 어떤 움직임의 변화가 아니라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가 낫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바로 형용사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정답은 그래서 5번으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풀 문제는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14번 문제는 의문 변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 의문 변동에서도 바로 교체와 관련된 그 교체에서도 동화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교체라고 하는 건 의문의 개수의 변화 없이 X라는 의문이 Y라는 의문으로 뭐가 되고 있다? 바로 교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교체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의문 변동, 탈락이나 축약이나 첨가 같은 것들은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 교체라고 하는 건 의문의 개수의 변화 없이 X가 Y로만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만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체에 뭐가 있냐면 동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화라고 하는 건 한자로 같을 동의 될 화,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 바로 비음화, 유음화, 국유음화가 있는데 그럼 이 비음화, 유음화, 국유음화는 그러면 무엇으로 같아지냐에 따라서 명칭이 결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으로 같아지면 비음으로 같아지면 비음화라고 말하고 유음으로 같아지면 유음화라고 말하고 국의 음으로 같아지면 국의 음화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비음화는 그럼 무엇으로 변할 때 비음하냐? 이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어떤 것이 비음인지를 알아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못난이. 이 못난이가 바로 비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못난이로 교체가 될 때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Y가 되겠지. X가 결국 무엇으로? 못난이로 교체가 되면 우리는 비음화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유음에는 뭐가 있냐면 리을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의문이 리을로 교체가 됐다면 그걸 우리는 바로 유음화라고 말하고요. 국의 음화는 무엇으로 교체가 되는 걸 국의 음화라고 말하자면 바로 지읒이나 치읒으로 교체가 되는, 왜냐하면 국의 음이 지읒, 치읒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걸 우리는 바로 동화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선택지들이 어떠한 의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물론 선생님이 지금 원래는 이 비음화, 유음화, 국음화 이런 것들 더 깊이 있게 설명하겠지만 그건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문제를 푸는 형식으로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갓이가 가치가 됐지, 그치? 이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무엇이 이 티읕이라고 하는 의문이 치읒이라고 하는 의문으로 무엇이 됐다? 지금 교체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즉 다시 봐봐. 여기서 티읒이 무엇으로? 치읒으로 뭐가 됐다? 교체가 됐다.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어떤 X가 Y로 교체가 될 때 이 Y가 못난이면 비음화, 리을이면 유음화, 지읒, 치읒이면 국유음화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Y가, X가 Y가 될 때 이 Y가 뭐가 됐니? 치읒이 됐지. 그치?
이걸 우리는 국외음화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국외음화를 살짝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디귿이나 티읕이 무엇을 만났을 때,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만났을 때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바로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국외음화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럼 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지, 또는 국외음화가 왜 동화인지는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걸로 할게요. 그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자음이 무엇을 만났을 때, 바로 이 모음을 만났을 때, 그때 지읒이나 치읒으로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걸 국외음화라고 한다면, 디귿 티읒이 이 모음을 만나서 무엇으로 바뀌었다? 지읒 치읒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1번은 국외음화가 되겠죠. 그 다음 우리 3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이번에는 비읍이 뭐로 바뀌었다? 미음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 봤잖아. 이게 X고 이게 Y라고 한다면, Y가 바로 무엇? 못난 이로 교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걔를 우린 뭐라고 한다? 바로 비음화라고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얘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 비음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비음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것도 살짝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앞에 뭐가 왔고 비읍이 왔고 뒤에 뭐가 왔냐면 니은이 왔죠. 근데 우리 동화라고 했잖아. 동화라고 하는 건 같아지고 닮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왔던 비읍이 뒤에 나와 있는 니은, 근데 우리 니은은 뭐였니? 비음이었지. 그러니까 이 비읍이 무엇을 닮아가? 뒤에 오는 비음을 닮아가서, 그래서 뭐로 바뀌는 거야? 바로 미음 플러스 니은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는 바로 비음이 아니죠. 비음이 아닌 게 뭘 만나서? 비음을 만나서 무엇이 되었다? 비음으로 바뀌었다. 그렇지? 이걸 우리는 비음화, 즉 동화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야 얘들아. 국물 같은 경우도 바로 기억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이음으로 바뀌었다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건데, 결과적으로 X가 Y가 될 때 그 Y가 바로 뭐다? 이응으로 바뀐 거잖아. 그럼 그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뭐다? 비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다. 기억 플러스 무엇이 왔을 때? 미음. 뒤에 미음이 온 거죠. 그러면 앞에 기억이 오고 뒤에 미음이 왔을 때, 근데 이 미음은 바로 뭐였니? 비음이었지. 그러니까 이 기억이 무엇을 닮아가서, 미음을 닮아가서 뭐로 바뀌는 거야? 비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음 플러스 미음의 이런 형태로 변화되는 것, 바로 비음화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 5번 같은 경우는 네,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뭐가 리을이 뭐가 됐다? 니은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못난이로 바뀌었으니까 바로 비음화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못난이가 되는 조건은 바로 이런 조건이었다고 봐야겠죠. 앞에 뭐가 왔어요? 앞에 미음으로 끝났어. 뒤에 뭐가 왔어? 리을이 왔어. 그런데 우리 미음은 뭐라고 했다? 비음이라고 했다. 근데 리을은 비음이 아니거든. 봤듯이 유음입니다. 그러면 이 리을이 이 미음 앞에 오는 비음인 이 미음을 닮아서 미음 플러스 니은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오는 자음 때문에 뒤에 오는 자음이 앞에 오는 자음을 닮아가서 비음화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3번, 4번, 5번 다 동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2번 같은 경우는 동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지?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그러니까 받침으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개수는 몇 개로? 7개로 제한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옷이었던 것이, 시옷은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옷이 뭐로 발음되고 있다? 디귿으로 발음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시옷이 디귿되는 것. 근데 얘들아 봐봐. 우리 동화에는 못난이, 리을, 지읒, 치읒밖에 없잖아. 디귿으로 바뀌었으니까 일단 동화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얘를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말하고, 이 음절 끝소리로 올 수 있는 자음은 몇 개로 제한되어 있다? 7개. 그 7개까지 간단하게 적어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 다음 이응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7개의 자음으로만 바로 발음될 수 있기 때문에 시옷이 무엇으로? 디귿으로 교체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니? 물론 얘도 뭐야? 교체긴 한데 뭐가 아닌 거야? 바로 동화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2번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는 풀어주지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딱 깔끔하게 세 문제만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풀다가 더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면 그러면 학원에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클리닉 시간을 활용해서 또 질문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더 많은 문제를 푸는 걸로 하고 오늘은 15분까지만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바로 중세국어예요. 중세국어라고 하는 것 일단 딱 들었을 때 중학교 때 중세국어를 문법적으로 배운 적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세국어를 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풀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용비어천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내용을 더 깊이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만 선생님이 끊고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가 나왔냐면 불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불휘라고 하는 단어 현대어 뿌리를 보면 뿌리라고 되어 있지, 그치? 우리 뿌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불휘가 아니라 뿌리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뿌리가 깊은, 우리 깊은이다라고 하는 것의 원형은 바로 뭐냐면 깊은의 원형은 바로 깊다가 되겠지. 깊다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은이 붙은 거야, 그치? 근데 우리 이 깊다에다가 은이 붙었을 때 어떻게 표기했니? 깊은으로 표기하고 있잖아. 그렇단 얘기는 얘를 어떻게 적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소리대로 적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바로 얘를 소리대로 적었다, 이러한 표기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어적기라고 말하게 되고요. 다른 말로는 연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처음 창제했을 때의 표기 원칙은 소리대로 적는 걸 바로 원칙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적기, 연철의 표기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뿌리 깊은 남간, 이 남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기역 구경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우리 2학기 때 배우는 걸로 하고요.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냐?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거 배웠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아래아라고 하죠. 얘를 우리는 바로 아래아다. 그러니까 글자 아래에서 어떤 것과 비슷한 아와 유사한 발음으로 표현되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아래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읽을 땐 바람에가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냐? 원래 형태에서의 원형은 바람 플러스 에가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적는 걸 표기 원칙으로 삼았었다. 바로 소리대로 적는 걸 표기 원칙으로 삼았었기 때문에 요 미음을 이어 적으니까 뭐가 됐다? 바람에가 됐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가 있겠죠.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 밀새. 그래서 밀새 같은 경우 얘 형태소를 분석하면 이렇게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다에다가 바로 뭐가 붙었다? 네, 리을 세가 이렇게 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미다에다가 리을 세가 붙었는데 그러면 이 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었냐면 바로 움직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움직인다, 안이 흔들린다, 그런 뜻이야.
근데 이 미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쓰이지 않는 과거에만 쓰였던 단어가 되겠죠. 그 다음 리을세라고 하는 것은 종속적 연결 어미로서 어떤 뜻으로 해석되냐면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함으로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바람에 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지, 그치? 네, 그 다음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현대어로 해석하면 얘는 바로 꽃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바로 꽃이라는 단어야. 이렇게 해석되는데 근데 여기서 받침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받침에 지금 뭐가 사용되고 있냐면 받침에 지읒이 사용되고 있잖아. 그치? 요걸 우리 칠판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성의 표기 방식에는 뭐가 있었냐면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살짝 어려워집니다. 살짝.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종성, 부용, 초성은 뭐고 팔종성법은 뭐냐? 우리 종성, 부용, 초성이다라고 하는 건 종성은 초성에서 쓰이는 자음을 무엇한다? 갖다 쓴다. 그러니까 초성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자음을 어디에 가져다 쓴다? 종성에 가져다 쓴다. 이걸 우리는 종성, 부용, 초성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바로 종성이다라고 하는 건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가져와서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팔종성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종성에 쓰일 수 있는 자음이 몇 개로? 8개의 자음으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국어에 우리 좀 전에 봤듯이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 있었잖아. 현대국어의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 과거의 무엇과 팔종성법과 같다. 단 음운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난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적는 이유가 바로 뭐였다? 소리대로 적는 거였잖아. 그럼 우리 소리대로 적기 때문에 바로 과거에도 이 팔종성법이 현대국어의 무엇과 유사하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뭐하다? 같은 것인데 물론 현대국어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라는 건 발음할 때지만 얘는 그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 팔종성법이 표기 원칙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8개의 자음에는 몇 개가 뭐가 있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 다음 옛 이응입니다. 이렇게 8개의 자음이 받침으로 표현될 수 있었고요. 그 이외의 자음은 표현될 수 없었다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보면 우리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볼까? 우리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받침이 뭐가 왔다? 지읒이 왔어. 그러면 받침에 지읒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성부용 초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성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자음은 종성에서도 쓸 수 있다. 이게 바로 종성부용 초성이니까.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럼 다시 질문 한번 해볼까? 얘를 우리가 팔종성법으로 바꿔보면 뭘로 바꿔야 될까? 바로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를 우리는 팔종성법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다라면 얘를 우리는 바로 종성부용 초성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 그치? 봤고요. 다시 여기로 와서 듀코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형태예요. 기본형이 듀타입니다. 듀타에다가 바로 고가 결합된 거야. 근데 이것이 뭐가 되었다? 바로 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살짝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 듀타라고 하는 것은 현대국어의 무슨 뜻이냐면 얘는 바로 얘들아 좋다란 뜻이야. 그러면
그러면 옛날에는 교타였는데 현대국어로는 얘가 조타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우리 아까 좀 전에서 봤잖아. 디귿이나 티읕이 뭐로 바뀌는 거? 디귿이나 치읓으로 바뀌는 걸 뭐라고 했다? 국외음화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여기서는 안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지 않았다?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리대로 적는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 소리대로 적는다고 했을 때 히읗과 기역이 만나면 자음축약이 일어나지. 그래서 뭐가 된 거야? 교코라고 표현되게 되는 겁니다.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니 밀수에 꽃이 좋고 여름에서 여름은 바로 계절이 아니라 열매가 되겠습니다. 열매가 하다 많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보시면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새 내히 이러 바다에 간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샘이 같은 경우도 얘들아 원래는 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샘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붙었고 이것이 연철, 즉 이어듣기가 되다 보니까 샘이가 됐던 것이고요. 깊은은 똑같았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할 때 얘 어떻게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냐? 물 플러스 은. 네, 이런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거 똑같아 얘들아? 이거 이어적게 된 거 다 보이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얘가 현대국어로는 뭐가 돼? 물이 되고 있잖아. 그러면 바로 뭐였던 것이 의였던 것이 뭐로 바뀌었다? 바로 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바로 의라고 하는 애가 우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의라고 하는 애는 바로 평순 모음이 될 것이고요. 이건 바로 원순 모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이 의가 원순 모음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바로 원순 모음이 아니라 평순 모음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외음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원순 모음화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지 얘들아? 가뭄에 아니 그칠 때 내가 이루어져 바다에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뒤는 우리 앞에 설명했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선택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선택지 1번 현대국어에는 없는 음운이 사용되었다. 현대국어에는 없는 음운, 즉 아리아 같은 경우 현대국어에 없잖아. 사용됐었고요. 현대국어와 달리 소리대로,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가 됐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적기 연철 표기가 사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겠죠. 원순모음화나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 원순모음화 일어나지 않았고 국외음화도 일어나지 않았네. 그 다음 4번 받침은 8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 아니라 이거 예디응이야. 옛 이응만 사용됐다라고 하는 건 바로 팔종성법인데 근데 이 글은 팔종성이 아니라 종성부용 초성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5번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어휘들 그러니까 이 미다 같은 경우 어디니? 여기서 미다 같은 경우 또는 이게 여름이 현대국어로는 열매라고 했잖아. 이런 것들 현대국어는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가 지금 풀어봤는데 우리 선생님 마스크 벗고 수업하는 게 한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어색하긴 한데 우리가 워크북 3문제 동영상으로 3문제만 만난다라고 하는 게 무척 아쉽겠지만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더 많은 내용을 더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걸로 동영상 워크북 동영상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